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행령을 아십니까? 254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인류 문명은 4차 산업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AI, 로봇기술, 사물인터넷, IoT,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스템이 산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함으로써 장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고 실업상태에 놓일 사람들이 엄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까지도 생겼다. 나는 물론 4차 산업시대가 되어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일자리가 생기므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기본소득제를 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싶다. 우선 학자나 정치인들은 지금 기본소득제를 논하면서 기본소득제의 기원을 서구에서 찾는데 이것은 정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내 방안의 영향이 없을 수 없다. 내가 이미 30여 년 전에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매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일단의 방안들을 제시한 이래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선거철이 되면 여야 정당의 선거 램프에서 선거 캠프에서 내 방안들을 연구하고 유사 방안을 만들어 왔던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본소득제를 논하면서 내 방안이 구체화된 국민배당금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기본소득제가 마치 서구의 제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솔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제, 한편 기본소득제가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말해두고자 한다.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국가가 기본소득이라는 수입을 대신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제와 국민배당금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제도의 기본 정신이나 성격, 의의, 재원 마련 방안, 금액 등에서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가의 시혜인가, 국민의 권리인가? 기본소득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기본소득이라는 혜택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혜택 내지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베푸는 은혜로 기본소득이라는 배급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받는 것은 일종의 배급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느낌이 강하다. 공산주의와 맥이 닿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배당금제는 국가를 주식회사로 국민을 주주로 보기 때문에
국가 경영으로 들어온 수익금은 당연히 주주인 국민 모두의 몫이다. 따라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경비 외에 수익금이 주주인 국민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하자면 배당금은 혜택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당당하게 배당금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국민배당금제는 자본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다. 주식회사와 주주, 배당제는 모두 자본주의 개념이다.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면 주주의 배당이 커지는 것처럼 국민배당금도 국가 수익이 많아지면 월 15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책을 마련해 달라는 생존권 혹은 사회권에 의한 지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배급받을 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은혜와 권리.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제에서는 국가가 주체이고 국민은 국가의 보호와 통제 속에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 인간의 자립과 자주정신을 건드린다. 생존권의 보장 차원이라고 해도 왠지 당당한 기분이 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배당금제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국민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서 국가 경영 수익금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배당금제는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제도이며 국민을 실제적인 주인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의 차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려는 사람들은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제, 다국적 기업의 공조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정세가 주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세금을 더 거두어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정세에 대한 국민 저항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혜택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필요한 다른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만 실시하는 것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원을 정세에만 두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국민배당금제는 현행 국가 예산의 약 70%를 절약하고 불필요한 제도 폐지, 세금 통폐합, 재산비례 벌금제, 교도소 폐지, 특수사업자 신설 등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오히려 기본소득제와는 반대로 상속세, 재산세 등의 폐지와 세금 통폐합으로 직접세가 줄어 세금 부담이 적게 느껴지고 또 세금 포인트 제도로 성실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금 포인트 제도는 세금을 많이 내거나 성실하게 내면 그만큼 국가에서 포인트를 주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세금 기부 포인트가 높은 사람은 국가 유공자로 우대하고 자동차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국가에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혜택을 준다. 세금 포인트는 상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적으로 더 내려고 하고 납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시대적 대세가 될 수 있다. 국민은 세금을 내주는 기업들 덕분에 배당금을 받으므로 기업이 더 잘 돼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기업을 응원하게 되므로 국민 개개인과 기업이 모두 잘 되는 상생의 구조가 만들어질 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세수도 늘어 예산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한편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국가 예산이나 제도 등을 그대로 둔 채 시행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을 추가로 많이 거두면 조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 부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실제 시행을 고려하여 계산해본 결과 고작 1년에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국민배당금제는 국가 예산을 절약하고 제도의 통폐합, 새로운 세원 창출,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 형성 등으로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되므로 매월 150만원 정도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처럼 기본소득제와 국가혁명당의 국민배당금제는 제도의 성격이나 의입, 재원 마련 방안, 지급금액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 개인의 빚이 개인적이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2021년 1분기 말 기준 1760조 원을 넘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가구당 빚이 8천만 원을 넘고 40대 가구는 1억 원을 넘었다. 10대, 20대도 2명 중 1명은 5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통계에서 누락된 사채빚까지 전부 파악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0년 1분기 기준 97.9%로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한 해 국내 총생산인 GDP와 비슷한 규모가 된 셈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 60% 정도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가계부채율이 증가하는 속도도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에만 18%포인트나 증가해 OECD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2020년에는 한 해에만 7%포인트나 급증했다. 국가 실책과 빚더미에 올라간 국민. 사람들은 흔히 개인이 빚을 지게 된 것을 그 개인의 무능이나 잘못으로 여기고 개인 책임으로만 돌린다. 물론 가계부채는 개인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측면이 매우 강하다. 20세기 말 문민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이래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외환 위기가 발생하는 바람에 IMF 체제가 되면서 우리의 많은 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한편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빚을 못 갚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또 IMF 이후에는 국민의 정부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고 탈세를 막고자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여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바람에 2002년 신용카드 회사들이 부도를 맞고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급증한 카드 대란이 발생했다.
2015년 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전체 대출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제2금융권이나 4금융에 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경우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추가 대출 증가 비율이 37.8%를 차지했는데, 이는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재학 중에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해 초래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 생계비의 증가가 전체 대출 증가 원인의 15%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최근 2019년부터 2020년의 경우 가계부채가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것은 저금리 기조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과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이 무리하게 빚을 내어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주식회사나 주식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서도 빚을 많이 낸 것으로 파악되며, 가상화폐의 경우 많은 청장년들이 영혼까지 끌어와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 문턱을 낮추고 보증을 자처한 것도 대출이 급증한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책임 이전에 정부의 정책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